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9월 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위험 만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부서기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강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팔남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도 저희 팔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9월 원래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인원으로 진행하지만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팔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팔남선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으로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어두운 북한 땅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동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경희 팔람선교회 담당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특강을 맡은 황성규 장로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팔람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서병석 회장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팔람선교회 회원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 팔람선교회 회원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이어서 이경희 목사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라는 주제로 준비된 동영상으로 예배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람선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얼굴을 뵙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이 인간의 죄로 이 후대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신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셔야 되겠기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아담이 어그러뜨린 그 길에 새로운 길을 까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신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들에게 이 세례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맞닿는 지점이기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 세례로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세례를 또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물 세례는 일회적이면서 우리의 모든 원죄의 회복을 시켜준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령 세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나의 신앙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때로 땅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돈의 길이 열리길 바라고 우리의 건강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돈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도 열려야 되겠지만 먼저 열려야 할 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팔람선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터인데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팔람에 이르기까지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존귀한 존재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9월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시고 관계적으로도 거리둠으로 인하여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자녀들도 못 본 지도 오래되셨을 테고 우리 또 손주들도 못 본 지 오래되셨을 테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참 많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더 사모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너는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그 축복으로, 그 신앙으로 날마다 붙들려 사시기를 우리 모든 팔람선교회 식구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팔람선교회 식구들 지금 비록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돈의 문이 열리지 않고 물질의 문이 열리지 않고 관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녀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아직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더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팔람선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음성 듣고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살아가는 팔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팔람선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팔람선교회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팔람선교회 회장 서병석 장로입니다. 오늘 9월 원래에는 특별한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황성규 장로님이십니다. 황성규 장로님께서는 지금 현재 분당 차병원에 재직해 계시고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들 한양대학교 권성준 박사님 모시고 시니어 세대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고요. 근데 두 번째 기회로 우리 또 내과 전문의신 차병원의 황성규 장로님을 초청해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또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님 나오시죠. 인사하시고 옮겨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성규 장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열면 될까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뭐 갓생이란 말을 제가 우연히 이제 검색하다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Z세대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교회에서 써도 괜찮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갓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은 좋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뭐 좋은 인생, 모험적인 인생을 얘기할 때 뭐 갓생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어떤 미래의 불안한 신세들이 일종의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모험적인 생활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엿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삶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의 숨길이 느껴져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선교의 영역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실제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량을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갓생에 대한 검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생명이라는 걸 이제 정의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대사를 하는 겁니다. 신진대사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신진대사의 기능이 변화가 와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게 아마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상 이제 또 하나의 생명의 특징 중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데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항상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과 생장은 이건 젊은 사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에서는 볼 수는 없고요. 뭐 생식의 능력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어떤 방향성을, 생명현생이라는 게 또 방향성을 가지고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는 게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결국 우리 신앙인의 경우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돌아다니긴 하지만 육체의 덩어리지 정말 참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신앙인의 갓생 살기라는 이제 뭘까 한번 고민을 하면서요. 비록 신세대를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천명이란 50의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나이가 50이죠. 지금 아마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그런 옛날 50대에 해당하는 정도에 된다 가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의뢰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그 노사연 씨 그 노래 중에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우리 노년이 주님의 사랑에서 넉넉하게 연결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사의 변화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근감소증, 그다음 골다공증, 대사성 질환과 를 설명하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 이제 노년에서의 공포의 대상인 그 암의 조기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감소증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적인 영향이에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근육의 양이 줄게 됩니다. 실제 옛날 그 동구권에서 기록 향상을 위해서 이런 호르몬제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쓰는 경우에 그 합병증으로 해서 동구권 선수들이 많이 이제 그 암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세포 나이가 들면은 근육세포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약에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세에서 80세 이런 동안에 근육의 한 50%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체 근육은 1년에 한 1%씩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모든 질병의 사망률이 증가하게 돼요. 한 4.1배 정도 위험률이 4.1배 증가하고요. 사망 위험이 9.5배 가량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근육이 감소되어서 그런 악화되는 그런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또 이제 노년에는 이 골절이 일어나면은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거동이 힘들어지고 골절이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동이 힘들어지고 근감소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치매의 위험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자료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단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인데 이 고기 덩어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섬유가 있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근육 다발을 이루는데 이 근육은 이제 속근과 지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속근의 경우에는 마이글로빈이 풍부해서 성장 속도가 좀 빠른 반면에 쉽게 지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고요. 지근의 경우에는 마이글로빈이 함유가 높지만 붉은색을 띠는데 이게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근육을 갖다가 우리가 지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속근이 발달해 있죠.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근이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근육을 이제 움직이는 원동력이 뿐만 아니라 단지 이제 근육을 볼 때 힘을 쓰는 장기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으로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에너지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기초대사량의 그러니까 40%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먹으면은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비만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육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적인 특징이 차이가 있어서 남자들이 더 근육이 발달해 있고요. 이 근육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 적응력이 강해서 그 크기가 뭐 한 두세 배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 반면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무주 공간에서 무중 상태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뭐 한 2, 3주 내에 근육이 뭐 한 20%까지 소실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병상에 누워 있은 다음에 근육이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60세 이상에서 걸음걸이 속도가 뭐 느려진다든가 또는 골다공증과 빈혈이 반복되는 경우에 또는 그 낙상률이 높은 경우 또는 다리 근육이 저하되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에 가까운 경우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비만만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체중이 너무 작은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30.17cm 이하로 가는 경우에 골밀도가 저하된 경우 골절이 많고 대퇴골 경부골절과 허리골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근감소증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에 어떻게 재야 되는가? 방법은 뻔합니다.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본인에게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절하다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데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보다는 복합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걷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거에다가 다른 이제 근력 운동을 겸하고 근력 운동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겸하는 그런 복합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낙상 예배 운동을 평소에 해놔야 어떤 그 위험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가 있죠. 걷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은 걷는 것만 생각하는데 걷는 것 플러스 상체와 이런 하체 몸통을 쓰는 그런 골고루 운동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한 데이터에서 한 4,400보를 걷는 여성이 2,780보를 걷는 여성보다도 사망률이 40%나 낮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걷는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7,000보 이상을 걸을 때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걷는 거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매이지 마시고 걷는 것과 함께 반드시 다른 운동을 이제 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근감소증에서 중요한 게 운동량에 따라서 영양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영양 섭취가 따라주지 않으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음식물 흡수가 단백질 흡수 적게 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고기를 먹으면은 몸에 성인병에 위험해질까 봐서 너무나 이제 이런 그 야채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것들로 아침 식사를 하고 굉장히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영양 상태를 충분히 해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약을 먹을 때 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그런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심장이 나쁜 경우라든가 또는 뇌졸중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운동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근육을 늘릴 것인지 결국에는 이제 운동과 영양과 휴식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서 결국 근육이 늘어난 것은 반복적인 과부하를 줘서 그 과부하에 근육이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부하를 너무 세게 줘서 근육이 손상을 주면은 이제 아픈 거예요. 근육이 파열되거나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이제 버틸 수 있을 한계까지의 힘을 그러니까 줘서 근섬유에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처가 나야 돼요. 너무 상처가 안 나면은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상처가 나야 이제 근육이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상처 나는 과정 속에서 이 상처가 너무 지나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손상을 받은 다음에 휴식을 취해서 근육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될 겨를도 없이 운동을 계속 하신다면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운동을 하셔서 관절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깨 질환 같은 거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근육이 손상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통증이 있으면은 일단 하루 이틀 운동을 좀 쉬어줘야 됩니다. 물론 운동 중에서 걷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하던 것들은 매일 해도 상관이 없지만 평소에 않던 운동을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하고서 한 2, 3일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무거운 것만 든다고 좋은 것인가 하면 반드시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그 몸에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역도 선수들이 기록 갱신을 위해서 너무 무거운 것을 들려다가 근육이 파열돼서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내 몸에 맞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운동 맥시멈에 한 60 내지 70% 정도를 하라고 그래요. 가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운동을 하면서 맥박수를 잰다든가요. 맥박수가 본인의 자기 사람마다 다 그 나에 따른 맥시멀 타겟 하트레이트, 그러니까 표적 심박동 수가 있거든요. 그 심박동 수에 한 75% 정도에 가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이제요. 너무 올라가서 몸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고요. 또 숨찬 정도라든가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운동이 너무 강한 거죠. 그다음 운동 후에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운동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체육 선생님께서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제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또 젊었을 때를 생각해서 운동을 하다가 횡문근 유계증에 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너무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녹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이 반드시 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장인이 아주 바쁜데 직장인이 그야말로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병나요. 그럴 경우에는 뭐 직장을 좀 쉬게 하든가 운동을 좀 약간 멈춰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영양 섭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은 경우에 이게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비만해지고 뭐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뭐 지방간이 걱정해서 고기를 안 드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영양학자들이 권하는 것은 단백질 하루에 100g 정도는 섭취하라고 그래요. 또 저 단백질 100g이 얼마쯤 되냐면요, 한 불고기 200g 정도 돼요. 고기로 한사람면 단백질량을 100g 섭취하려면은 불고기 한 1인분쯤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두부라든가 무슨 다른 이제 단백질을 치즈라든가 먹는 경우에는 저 200g이 줄어들겠죠. 또 하나는 이 영양 섭취하는 여러분 중에서 한꺼번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반드시 이 200g을 먹는데 저 200g을 3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걸 처리하는데도 힘들어요. 힘들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몸에 부담을 갑니다. 예를 들면 그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간에서 때로는 이 분해가 되고 어떤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해독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3끼로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다른 이제 비타민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물이 흡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단백질이 이 근육뿐만 아니라 이런 그 뭐 항체라든가 호르몬, 기타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 단백질이 더 필요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요. 뭐 이건 예를 들면 이제 엉덩이 근육을 뭐 하는 방법인데요. 뭐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기, 엎드려 누워 다리 들기.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걷는 자세에서 어떻게 걷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걷는 것 중에서 몸에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이 워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걷는 자세에 따라서 때로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자세를 거둘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스쿼드거든요. 왜냐면 하체가 근육이 전체 근육의 뭐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하체를 단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이제 뭐 헬스장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 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쿼드의 기본 자세 정도는 알고 계셔서 평소에 하체 단련을 시키는 게 좋고요. 단지 이제 스쿼드를 할 때 한 가지 이제 조금 주의사항이 가끔 이제 스쿼드 저 자세를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무릎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스쿼드를 열심히 하신 분에서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무릎이 너무 앞으로 항상 그러니까 절대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고요. 가능한 한 수직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기타 얘기를 이제 스쿼드를 변형시킨 거로서 와이드 스쿼드, 인아웃 점프 스쿼드 이런 것들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저 스쿼드니까 저 스쿼드 자세를 평소에 뭐 매일매일 한 번쯤 하셔도 되죠. 이건 이제 하체는 평소에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뭐 이틀 만에 한 번씩 매일매일 상관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그 스쿼드를 좀 변형시킨 스쿼드 앤 프레스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운동들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이용한 이제 그런 운동들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요새 자꾸 헬스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운동을 안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제 환자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꼭 헬스장만 가다고 운동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다면서 제가 이런 자세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홈 트레이닝 프로가 있거든요. 홈 트레이닝 채널이 많아요. 홈 트레이닝 채널을 보면서 그걸 따라서 하면은 좋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뭐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뭐 어떤 사람들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걷기 운동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은 스피드로 걷는 것보다는 좀 빨리 갔다가 달리는 식으로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하라는 그런 권유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 결국에는 이제 근감소증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실 근감소증은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 병으로 취급되던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그 질환의 카테고리에서 저희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마 결국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런 게 됐을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결국에는 이제 고중성 지방혈증,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당대사 이상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발생하는 건데 결국 발생 원인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인슐린에 의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인슐린이 반드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갑자기 오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당분 섭취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복감도 덜하고 이렇게 이제 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에는 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체지방이 더 증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섬유가 더 증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초대사량의 한 40%를 근육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들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탄수화물을 먹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대사증후군은 진단은 이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정도 이상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현재 한 40% 정도까지도 비만으로 보는 30대 40%가 비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 150mg/dL 이상, 특히 고밀도 지방이 남자의 경우는 40, 여자의 경우는 50 이상 미만인 경우에 고밀도가 이 같은 콜레스테롤 중에서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게 고밀도 지방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다음에 혈압이 높고요. 그다음 고혈압이 있고 공복혈당이 100mg/리터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때 이 대사증후군도 결국 치료는 이제 식사 조절과 함께 꾸준히 운동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꾸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운동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재테크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근육 테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노후 사회로 가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노년의 삶이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근육이 없는 그런 노년의 삶은 굉장히 이제 이게 비참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를 위해서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 체중에 대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을 건데요. 가끔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체중이 낮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생명곡선이 그러니까 J커브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그 가장 좋은 시점은 이 정상 체중에서 조금 높은 쪽, 정상을 벗어나지 않는 높은 쪽이 제일 좋아요. 오히려 저체중이 오히려 약간 정상에서 높은 체중보다 오히려 오래 사는 그런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곡선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체중이 너무 적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몸의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결국 체중이 적다는 것은 요양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에서 약간 높은 쪽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특히 저 집에서 가족들 특히 따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그렇게 살을 이렇게 뺀다고 하면은 말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BMI가 정상에서 약간 높은 쪽에 해당하는 정도까지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같은 이제 BMI를 할지라도 몸에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근육을 그러니까 지방을 찝어서 체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을 채워서 체중을 늘려야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비만은 이 성인병의 시작입니다. 뭐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모든 성인병이 비만과 관계가 있고요. 심지어는 암 발생 위험도 비만 환자에서 증가가 되게 됩니다. 또 지방간 간경변에도 이 비만이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새는 뭐 간경변이 초래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간암 발생하는 그런 일도 많이 보고되어 있고요. 정신건강 측면에서 비만 환자들이 약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수면 무호흡인데요. 저희 수면 무호흡에 되면은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 뇌에 이제 자꾸 저산소증이 생기게 돼요. 또 심장에도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심장 그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저기 뇌에 산소가 적게 가면은 나중에 치매도 빨리 와요. 그래서 저기 혹시 집에서 코를 많이 고시는 그런 분, 특히 이제 코 고시다가 잠깐 숨을 안 쉬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수면 무호흡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심장 질환 위험도 증가를 하고 뇌에 이런 혈류가 떨어져서 이 치매 같은 것도 더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떤 경우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 눕는 자세만 바꿔도 조금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체중만 줄여도 상당히 되게 수면무 좋아져요. 살이 찌는 게 내장만 찌는 게 아니라 기도 주위에도 이렇게 살이 찌고요. 기도도 좀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입 천정, 입덕, 그러니까 연두개 그쪽에 경두개 그러니까 숨기를 닫는 그런 거기도 기름이 찌면서 이렇게 이제 호흡을 장애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면 무호흡은 연세가 많으시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요. 집에서 코 많이 고는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여성 부인도 증가하고요. 뭐 담석증도 증가하고 많은 질환들이 이런 비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비만 뭐 치료, 비만 치료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체중 감량이에요. 결국에는 적게 먹어야 돼요. 가끔 적게 먹는데도 살찐다는 분 있는데 그분은 적게 안 먹는 거예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총량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 같거든요. 따라서 먹지 않고서는 절대 살을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간식 먹는 것을 빼놓고 계산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에너지 효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차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연비가 높은 차 있고 낮은 차 있듯이 그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안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그 대신 이제 살 적게 먹을 때 건강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성,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그 이런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염료 같은 것을 안 먹어서는 안 되겠죠. 가끔 이제 그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저 다이어트 한약은 가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이 체중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의, 그러니까 체중 1kg 하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 걸 통계가 나와 이제 보셨어요? 제가 우연하게 그 미션 퍼스펙티브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교 자금 뭐 모르니까 나오면서 비만이가 잠깐 나와요. 거기서 보니까 1파운드당 한 1달러가 저기 한 달에 소모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5kg, 10kg면은 그러니까 한 저 20달러쯤 되나요? 22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5kg에 한 저기 5천 원 정도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5kg에 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뭐 돈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사람에 따라서 간독성이 오기 때문에 그런 간독성 이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건전한 방법으로 빼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골다공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운동과 관계되는 건데, 또 운동과 관계되고 또 대사적인 측면이 있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을 적절한 그러니까 부하 운동을 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해서 뼈 강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평소에 넘어져서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 감각과 근력을 키워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낙상이 일어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되고 또 뼈가 더 약해지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거든요. 아마 주위에서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뭐 골절을 입고 그 골절로 인해서 다시 또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또 운동을 못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몸이 약해져서 폐렴에 걸리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뼈가 단단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을 쬐는 게 비타민 D 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선크림을 바른다 할지라도 이 강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 선크림 차단이 높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 강렬한 햇빛 그때는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근데 그럴 때 바르더라도 너무 그 높은 그 차단 효과의 선크림 바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태우는 그런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생활한 그런 분들에서 햇빛을 못 쬐기 때문에 이런 그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뼈에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습관 중에서 이 물을 제대로 안 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 너무 많이 드셔서 뭐 제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분은 뭐 한 3리터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이제요. 그러면 이제 그 몸에 또 많이 먹는 거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물을 적당히 안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콩팥에도 부담이 가고요. 우리 모든 노폐물이 물에 희석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암 발생률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독한 물질들이 물에 식혀서 나와야 되는데 물 제대로 못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좀 물방량이 적다고 그래요. 노년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저립선 문제가 생기면서 밤에 물을 안 먹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라도 밤에 화장실 가는 걸 싫어가지고요.
또 이제 어디 가실 때 화장실 가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자꾸 물 안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시더라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량은 뭐 나이에 따라 체중에 따라 약간 차이날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요거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의 물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700에서 한 900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자분 경우에는 한 50세 물망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 물을 다음 슬라이드요. 이 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적게 먹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신장 결석이라든가 또는 이제 콩팥에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약을 먹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장에 부담을 주는 항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런 약들 경우에는 제 환자들한테 물을 꼭 좀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신장 독성이 더 심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음주와 건강인데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 분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주위에서 음주에서 다른 잘못된 개념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알코올의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먹으니까 뭐 심장병이 안 생겨더라는 뭐 그런 논문이 있어요. 실제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에서는 이 와인을 먹은 사람, 한 잔 먹은 사람들이 심장 발생률이 줄어서 사망률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심장에 대해서만 볼 때 그래요. 다른 간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심장에 좋은 효과가 술의 나쁜 효과로 인해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술은 마시면 몸에 일단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와인이라든가 이런 과일주는 뭐 한두 잔 마실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와인의 독특한 맛은 이게 어떻게 보면 와인의 불순물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불순물들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건 많이 마시면은 오히려 메칠알코올도 약간 포함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기산이 들었기 때문에 와인을 많이 마셔서 절대 취하시면 안 되고요. 정 취하시려면 차라리 위스키라든가 소주를 마셔야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수면 통계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논문에 나왔는데요. 하루에 6.5시간 내지 7.5시간 자는 게 제일 건강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7.5시간 이상 자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적정 수면 시간은 6.5시간 내지 7.5시간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뭐 교회 이런 모든 행사가 적정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게 새벽 예배 가시는 분들은 9시에 모든 행사가 끝나야 집에 와서 아마 6시간 반 내지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수면의 이제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골이 문제가 이 수면장애 상당히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 신부전증이 있을 때 잠을 자기 힘들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이제 어떤 주거 환경이 뭐 수면에 좋게끔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마음적인 것은 이제 무거워진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에서 노년에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좀 잠깐 점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이 들면 약을 많이 먹는데 그 약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좀 변화가 와요. 다시 말하면 약물 대사에도 약간 변화가 오고 또는 약물의 신장 배설 영역에도 약간 변화가 오고 약물 분포에도 약간 변화가 와서 뭐 그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반드시 똑같은 용량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용량을 때로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특히 어떤 약물들은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민첩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나이 드신 분인 저런 항히스타민을 드실 경우에 순간적인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뭐 골절이라든가 낙상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었을 때보다도 갑자기 어지러움이라든가 또 졸리움이라든가 그렇게 심하면 그 약물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약에 대해서 어떤 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최근에 사망 원인이 변화인데요. 역시 그 암이 제일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최근에 항암 치료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 면역 항암 치료제가 나와서 항암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지 항암 치료가 이렇게 좀 생존만 연장시키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생존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항암 치료가 좀 생존만 연장시키면은 치료가로 우리가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이제 완치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항암 치료한 다음에 뭐 이렇게 수술을 못할 사람이 수술도 하고 한 것도 보셨을 거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지만 그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암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게 한 10의 9승대 정도의 셀이 암세포가 생겨야 우리가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1cm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때 이제 그 10의 9승째면은 암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한 75% 정도에 도달했을 때 정도의 상태거든요. 이때 꼭 발견을 해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그 암종 발생률인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서는 위암이 많고요. 여자에서는 갑상선암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최근에 암 발생 추이인데요. 남자의 암 중에서 위암과 간암, 폐암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립선암과 대장암은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사망자 수는 역시 이런 그 보면은 이제 현재 폐암, 간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 5년 상제 생존율은 보면은 갑상선이 제일 좋죠. 그리고 아직 지금 보면 췌장암이 제일 안 좋죠. 아직 췌장암이 우리 제일 그 해결 못한 그런 영역 중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 암 치료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좋아졌고요. 남자나 여자나 이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암의 초기 증상으로서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암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요건 이제 그 암이 있을 때 어떻게 조기 검진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이제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만 40세 이상이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그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않는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 제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암이 발견됐을 때 그 전에 검사를 했냐 물어보면 안 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받으시고 간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알파 베타 프로테인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분변 검사를 해서 예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 검사할 것을 우리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방암은 2년에 한 번씩 현재 유방 촬영수로서 진단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요. 그다음에 자궁암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하나 바뀐 게 이 폐암에 대한 게 추가가 됐어요. 옛날에는 폐암에 대한 그런 검진이 없었는데 만 54세 이상, 만 10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이 저설량 CT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 발생 고위험군 중에서 본인이 이제 담배를 안 폈더라도 간접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들어 있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뭐 오빠라든가 아버님이 담배를 핀 그런 여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끝인가요? 다음, 예, 다음요. 예, 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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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요. 이제 다른 것은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추가가 돼서 폐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이 저혈압시티 검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폐암 검진 고위험군 기준이 하루에 뭐 담배를 많이 핀 사람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이제 저혈압시티를 해서 폐암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 이제 건강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창세기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지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이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시편에서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었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쓰이다는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이 자문에서도 이제 나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전도서에도 나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제 신약성경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이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한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에 저 맹인이 왜 맹인 됐습니까? 저 뭐 부모의 죄입니까? 뭐 무슨 뭐 저기 부모의 죄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도 우리의 또 이 고통을 통해서도 때로 주님의 하고자 하는 역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건면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전도서에도 약간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를 잘 될 것이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되게 번역을 되어 있더라고요.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여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되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노년에서는 취미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미생활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이 즐겁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자기 직업이 취미가 되는 거죠. 천직으로 주어지는 일이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설령 취미생활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이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환자를 볼 때 재미있게 보라고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즐거움을 느끼면서 치료를 해야 환자를 많이 봐도 들이들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 무엇을 모든 것 우리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노년의 삶, 이 노년의 건강 관리가 그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이라면 참 약간 험하죠.
오늘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이 건강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면 주위에 증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 동참하는 게 노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황성규 장로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지난 5월달에 이어서 금년 9월 월요일에 우리 노년의 시니어의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연속 얼마든지라도 건강하게 노년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3부 회무치리하겠습니다. 우리 회계 이동섭 집사님 회계 기도해 주심으로 회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팔람 선교의 원래를 갖게 하시고 해무처리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몸뛴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팔람 선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팔람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비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이 퇴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19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팔람 선교회가 연초에 세웠던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팔람 선교회 예산이 헛되지 아니하고 소중히 사용하여 그 예산이 쓰여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세우신 서병석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팔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자녀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축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윤용순 서기수사입니다. 회원 수첩은 잘들 받으셨는지요? 또 코로나 거리두기가 어서 종료되어서 온라인이 아니라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어서 빨리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 이동 집사입니다. 제 팔남선교회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입금 내역입니다. 입금 내역은 총 금월에는 입금 내역가 없습니다. 이거는 7월에서 8월 두 달치가 금월로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 2월 전기월이 1,434만 5천 원, 그 다음에 임원회비 860만 원, 회원회비 980만 원, 980만 원은 회원 부서별로 보면은 신규부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부가 260만 원, 선교부 160만 원, 봉사부 260만 원에서 980입니다. 찬조금 130만 원 해서 총 수익 금액이 3,404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 내역입니다. 원래비 289만 원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임원회비가 360만 4천 원 총 2개로 집행됐습니다. 인쇄비 14만 1천 원, 경조비 60만 원, 수첩 제작비 40만 원, 화해조찬비 20만 원, 신앙수련회 20만 원, 그 다음에 선교 지원비 요거는 103만 2천 원. 요거는 금월에 지난 두 달 동안에 이태원의 보아스 선교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 몽골학교 선교단체에 신구 문교에서 문교료를 할인해서 100만 원하고 부대비용 3만 2천 원에서 103만 2천 원 지출해서 금월 2개 지출액은 482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1,000만 67만 9천 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2,336만 6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이권태 집사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과 새로 오신 분들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0월에 또 뵙겠습니다. 발람 순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9월달까지 이렇게 회원님들 만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울한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지난달에는 아까 우리 회계 집사님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보아스 선교센터와 제 한 몽골 학교에 저희들이 또 학용품을 선교비로 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지급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방역 대책이 바뀔는지 모르겠지만은 10월에는
한번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계획상에 있는 남산걷기대회, 그걸 10월 23일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쯤이면 백신도 70% 이상 맞게 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각 부서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또 행사는 11월 달에 음악회, 저희들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모여서 하는 음악회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각 부서별로 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9월 27일 월요일에는 우리 봉사부, 28일 화요일에는 문화부, 그다음에 수요일 넘어서 목요일에는 선교부, 금요일에는 친교부, 이렇게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해도 좋겠고, 저희 욕심으로는 개인 여행도 갔다 왔으면은 사진도 한 2-3장씩 올려서 5분 내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또 자기의 근황을 알리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우리 회원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각 부의 부장님들, 이곳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또 동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 말씀 다음에 우리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문화부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문화부를 섬기는 임재관 집사입니다. 그동안 문화부를 섬기면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 만났습니다마는 금년이 다 가도록 직접 만나보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면 10월 중순쯤 남산 걷기 운동 때 그때나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부원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부장업 홍사경 집사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9월 원래해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내일 모레면은 10월 달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정신이 없었고요. 언제 우리 회원님들을 교회에서 뵐 수 있을런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뵙는 그날까지 우리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사부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화상으로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은 줌을 통한 봉사부 환상 면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남산 걷기대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모임 행사를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남선교 총무 김철호 집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가 좀처럼 물러나질 않네요. 이번 9월 원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경희 목사님과 특강을 해주신 또 황성규 장로님, 반주를 해주신 정숙형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9월 11일 성교관에서 이동섭 회계집사님의 둘째 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을 걸로 믿고 우리 다시 한번 만나면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2일 토요일 김한진 장로님 따님 결혼식이 대치동 성운교회에서 12시에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9월 27일 봉사부, 9월 28일 문화부, 9월 30일 성교부, 10월 1일 친교부, 시간은 8시 30분에 줌으로 우리가 모두 모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9월 원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이마시고